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날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어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통일교 특검을 놓고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연말정국이 대치로 마무리됐습니다. 2025년 정치권을 돌아보며 새 협치국회를 향한 전망과 당부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처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 등 180여 건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새해에도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되어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민께 아쉽고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어제 비쟁점 법안 등 10건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수의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망과 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 재난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과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새해에도 입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2026년 제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 등 정교 유착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갑자기 신천지를 끌어들여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시도입니다. 이 밖에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도 쟁점입니다. 따라서 여야 대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해에는 여야의 대치가 협치로 바뀌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틀째 진행 중인 쿠팡 사태 연석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쿠팡의 자체 조사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오늘도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가 아나무인격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쿠팡의 셀프 조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하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이죠?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냐 물었습니다. 거기서는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이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야간 노동 규제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이 뒤섞여 근무하고 있다는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근로 감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을 방문해 호남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무식에서 보수 진영 결집을 강조했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발전 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34억 원이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을 AI와 바이오 생명 그리고 우주융합의 혁신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당정청이 원팀으로 뭉쳐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등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고 내년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가 이곳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당력을 다 쏟아서 전북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사무처에서 종무식을 갖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동혁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당이 더욱 단단히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내일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더 힘차게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는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신천지 의혹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맡을 자격도, 능력도, 열정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을 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또 2차 특검을 하면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슈픽 서하나 개건기자와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내년 1월 11일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만 이 새 원내대표 임기가 5개월여에 불과해서 비교적 이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가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수행하는 이른바 이 소방수 역할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내년 6월 초까지 이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고 또 동시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이 원내대표에게는 비교적 주목이 덜하다는 점도 이 중진 의원들이 선뜻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태로 이 어수선해진 이 당내 분위기도 수습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공천권 행사나 당 장악력을 발휘하기에는 임기가 너무 짧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자칫하면 선거 패배의 책임만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익이 없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임기를 한 번 더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 일각에서는 사실 경선보다는 합의나 추대 방식까지 거론이 됐지만 당내 삼선 의원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던
나왔던 추대론 어제 일축했습니다. 3선 모임 감사인 위성근 의원은 어제 3선 모임을 마치고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대나 경선의 논의는 없었고 룰에 관해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만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선의 이 진성준 의원, 이 자녀 임기만 원내대표를 수행하면서 이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겠다라며 연임 포기 의사까지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결국 짧은 임기와 정치적 부담감이 맞물리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다툼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군이 궁금하고요. 이런 친명 대 친청 이런 대결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실제로 박정, 또 이현주, 조승래,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이 이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서영교 의원 역시 방향을 틀어서 원내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내 권력 재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8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과 이 친청의 권력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친 이재명계에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박정 의원이나 이현주 최고위원 등의 출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측은 이 정대표 체제 하에서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후보군 중에서는 조승래 의원 정도가 정청래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백혜련, 한병도 의원은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강한 원내 지도부를 원하는 반면 이 친정청래계에서는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좌할 원팀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과정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가는지에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향후 민주당 내부의 권력지형 재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게시글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위가 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정작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권고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국민의힘의 이 당무감사위원회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한 계정들이 특정한 IP에서 로그인돼서 집중적으로 글을 올린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위는 이 문제의 계정들이 동일한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가족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특히 이들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며 운영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 현직 당직자가 아니라 일반 당원 신분의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징계 권고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의 결정 없이 조사 자료 일체를 중앙윤리위원회로 송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징계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을 넘기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측이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장동혁 대표 체제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회를 가동해서 이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유효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계파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침묵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글 작성 사실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향후 징계 절차에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기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아꼈었던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어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대표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몰랐으며 당원의 익명성 보장 차원에서 그간 침묵해왔다라는 해명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을 색출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며 비판받을 일이 있다면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받겠다는 이 배수진도 함께 쳤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인 이 한동훈이 쓴 게시물을 자신의 가족이 올린 게시물처럼 조작했다라고 해명하며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사실상 가족의 연루를 인정한 만큼 이 드루킹에 비견되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윤리위원장을 인선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 징계 절차 착수까지 가기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친한계에서는 물론 이 익명 게시판의 비판글을 징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요. 결국 이 한 전 대표의 뒤늦은 시인은 결백을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명분을 조금 잃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이 윤리위원장 선임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윤리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슈픽이었네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재판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는 법치 수호가 아닌 내란 심판을 지원하고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장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을 법의 장이 아닌 정치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공천 청탁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강선우 의원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개선할 입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서 최근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비판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입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권위법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배신감과 자성론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회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3선을 지낸 데다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을 수락한 건 배신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이분의 악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강요된 자아 비판 아닌가. 무슨 여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로지 좋은 자리 한번 찾아가 보려고 기회주의적인 본심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알량한 장관직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판 그런 사람인데 장관직에 만약에 임명된다면 이재명 정권의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낙마를 목표로 청문회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장동혁 대표 기조는 당선 강화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당선 강화보단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장관 지명 후보자를 두고 과연 당성 노선만 강화하자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원하는 집에 살고 싶고 국민들이 원하는 밥을 먹고 이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정말 보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는 동지였다가 오늘은 건너편에 서 있는 3선 정치인을 보았습니다. 내 탓이요. 나부터 반성하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중도보수 인사들이 현 정부에 합류하는 부분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제2의 이해운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사 차출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해운 사태로 결속력을 다지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자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위기감이 실제 당의 노선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첫 합동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제 첫 토론회를 가졌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당청 엇박자 논란을 두고 후보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당청 간에 갈등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다소 시차적으로 대표하지 못한 엇박자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 채널을 강화해서 보완하고 더 강한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걱정하십니다. 당청 관계가 불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청 관계는 물 셀 틈 없는 강력한 공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청 관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파 갈등이 없다는 지도부 입장과 달리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의 계파전으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당 내에서 민감한 소재로 꼽히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언급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부결된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계파 간의 대결 구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즉시 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초석입니다. 저는 최고인이 되면 바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원 주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1인 1표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민주적 절차 위에서 충분한 수기와 토론 위에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1인 1표제 찬성합니다. 보완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본인들만이 1인 1표제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1표제 도입엔 찬성했지만 추진 절차와 시기를 두고는 후보 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당구 재추진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의식한 듯 재차 유화 메시를 내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로 최고위원회 9명 중 4명을 교체하게 된 민주당.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에서 표출되는 계파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연말 마지막 방송까지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찰에 착수를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논란의 이제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1억 원을 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고 강선우 의원은 받았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좀 멘붕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이번 사태의 충격과 파장이 내년까지 이제 이어질 것 같고 이게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사태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서 지금 보고 계신지 먼저 자당이신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이 사안은 매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돈을 받았냐, 누가 받았냐, 또 돌려줬냐, 안 돌려줬냐 이걸 다 떠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나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그 부동산 투기 다주택자로 인해서 아마 공천 배제 대상이 1차적으로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금품 수수를 보좌관한테 줬다든 누구한테 줬든 간에 금품을 주면서 뇌물성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당시 그 공관위 간사는 컷오프를 시켰었어야 돼요. 이걸 컷오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공천 뇌물 파동으로 지금 확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윤리 심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윤리 심판원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이 이미 서울시경에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진실 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당시 그 김병기 간사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를 들어보면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그렇게 갈 분위기였는데 다음 날에 단수 공천으로 간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실까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 그 당시 후보자가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뇌물 1억 원을 되돌려줬냐 안 돌려줬냐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컷오프 당사자가 어떤 과정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공천을 받게 됐느냐. 그리고 1억 수수 자체를 알고 있었잖아요. 김병기 간사, 당시 간사가. 그렇다면 다른 공관위원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컷오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천 뇌물 파동이라는 새로운 그 제2의 파장으로 확산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의 그 녹취록을 보면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거의 이제 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음 날 어떻게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어떤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심 있는 국민들 뉴스 보면은 대략 이제 실체가 짐작은 갈 것 같아요. 공관위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에서 공천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격 사유 때문에 컷오프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 소식을 알고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김병기 당시 시당공천위원회 간사한테 업소를 해서 결국 이제 공천 달라는 이야기였겠죠.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거는 공천을 주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이미 그 공천위원회 안에서는 그냥 뭐 경선도 아니고 아예 이거는 배제 대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그걸 뒤집으려면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거의 업소하고 울다시피 하고 살려달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될 사람이 단수 공천 받아서 당선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어서 민주당이 내부 조사는 우리 홍 의원님 말씀처럼 무슨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건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은 있지만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경찰에서 해야 되고 경찰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걸 파장을 최소화하려면은 빨리 수사하고 빨리 실체를 규명해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질질 끌게 뭐 봐준다든지 이렇게 눈치 본다든지 질질 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부는 더 많은 상실을 입게 될 것이고 그게 나중에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특검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데 대한 의지가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넘어가면 현재 작년 연말 11월쯤에 불거져 나왔던 당원 게시판 사건이 현재 또 뭐 당내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한 그 조사 결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나중에 알았다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을 돕는 조작 발표였다.
없다 이렇게 반발의 입장도 보였습니다. 실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당내 상황, 뭐 내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좀 전개가 될까요? 만약 저는 징계감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는 문제가 있고 당원과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있지만 징계감이란 아니라고 보는데 징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굉장히 내부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건 지금 대략 이제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이런 정도면은 한동훈 대표가 1년 전에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지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진솔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으면은 아무 문제도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시 조금 비판받는 걸로 끝났을 텐데 그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데는 한동훈 대표의 좀 불찰, 과실도 좀 크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본인도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어려운 정치적 부담으로 지금 몰리게 됐고 당도 굉장히 지금 이 때문에 내부 분열,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왕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한동훈 대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또 그거를 또 상대편의 어떤 비판, 공격 이런 쪽으로 사족을 다는데 설령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편에서 그런 생각을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냥 깨끗하게 미안하고 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명분이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하고 우리 당 지도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강성 지지자들은 또 징계하라고 이렇게 밀어붙일지 몰라도 대승적으로 끌어안고 품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간단치 않다고 보거든요.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이나 또 지지자들이 보는 그냥 일반적인 기대가 아닐까. 그런 쪽으로 잘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가족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1년여 만에 사실상 인정을 했는데 사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서도 몇 번 다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동일하게 그때마다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이것은 윤리 징계 대상은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에 그것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허위 조작,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난성 어떤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걸 징계한다? 그건 그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비공개 어떤 무기명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조사 이전에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이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 정치를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를 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법 이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어떤 이 정치적으로 수습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당대표였고 당대표의 가족들이 비정상적인 남의 가족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차용해서 다량의 문자 게시판 게시글을 통해서 비난성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즉시 자신의 가족들에게 확인해서 그래 맞다면 일부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잡도록 하겠다. 그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덮었었어. 그때 빨리 수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끌고 오는 해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보복, 자신의 정적을 보복하려고 하는 속 좁은 지도자가 돼버리고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가족의 어떤 비위를 끝까지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비겁한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단시키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벼르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믿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곧 신년에 열리게 될 텐데 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처음 이 발표 났을 때는 저는 물론 이제 임명권자가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나름 또 짐작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잘하면은 나름 또 의미 있는 인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좀 미진한 문제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왕 그런 결단을 했으면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정말 2, 3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청문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 그리고 통과 뭐 그 이재명 정부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뭐 임명을 하겠죠. 뭐 의석하고도 사실 관계는 없고 뭐 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은 의석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냥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네. 취임할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는 취임하고 나서도 국민들이 정파적으로 어느 쪽에 쏠리지 않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거는 대통령 본인이 이 이혜훈 후보를 제대로 지금 예우를 못하고 있다는 일단 느낌이 들어요. 아,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것도 강성 보수 정치인이었는데 실력과 경륜과 그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새 정부 경제 회생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데려온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리스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미 다 점검하고 검증하고 알고서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리스크는 그거 안아줘야죠. 네,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의 그 과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그게 예우를 후보자한테 제대로 못한 거다. 예, 후보자한테 그건 저기 자아 비판시킨 거잖아요.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공개 전향서 쓰세요.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인재를 데려가가지고 보호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 정치적으로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 때문에 이 후보자는 본인이 30년 이상 정치해오면서 지켰던 노선을 며칠 사이에 지금 바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건 이념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걸 저렇게 바꾸는 것 같으면은 뭐 정책적인 소신이야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보수 그 경제 전문가를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하고 코드 맞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코드 맞은 경제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데려가지 데려가가지고 결국 그 보완제로 이용하지 않고 민주당하고 코드 맞춰가지고 하게 만들 것 같으면 뭐하러 데려갑니까? 그럼 계엄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았던 건가요? 그거는 대통령이 할 이야기죠. 왜 데려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길래 데려왔느냐 그걸 대통령이 설명해 줘야지. 네. 당신이 자아 비판해라. 과거의 말 뒤집어라.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그거 요구하면 그러면 약간 후보자 몫이 아니라 지명을 한 사람의 몫이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를 데려왔는데 예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좀 일이 좀 불거지고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더 좀 이렇게 거칠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 해명을 했죠. 대통령실은 뭐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전부 다 파란색이 돼야 되느냐? 우리 사회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네. 섞으면 검은색이 돼버린다 이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그 내각의 다양한 사람을 인재를 추천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윤어게인 그 소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받을 수는 없죠. 이것은 이 자아 비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자발적인 그 요청 선택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인사 검증을 최소한의 인사 검증 때 이게 문제가 될 건 알고 있었을 거고 네. 그럼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중들에게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약속이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자아 비판을 강요했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제 철학이죠. 사실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입장에 선 그 보수 경제학자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케인전 학파에 기초한 확장적 재정, 그다음에 큰 정부를 강조하는 정부라는 측면에서 경제 철학이 다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른 경제 철학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도리어 저는 이 세 번째 문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텐데 일부 이제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제보가 있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같이 정치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미 몇 년 전에 그 이해운 전 의원이 문제가 됐던 사안도 있었어요. 뭐 그 최근에 문제가 되는 갑질 의혹과 관련된 연석선상에서의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국민의힘이 얼만큼 파헤치고 문제 제기할 거냐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도리어 이제 우리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게 있다면 이해운 의원이 워낙 보수적 기독교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는 여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민주당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렸던 어제 본회의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이 상정되질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커다란 이슈였는데 최근의 이슈로 좀 한 걸음 뒤로 밀려난 그런 분위기인데 후보 추천에는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추천,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또 법전원협의회 의 그 추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지 않나 추측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신천지 포함을 놓고 대립이 아직도 팽팽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설 전휴 전에 처리, 또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는 특검, 신천지는 합수부 수사 이렇게 이제 분리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일교 특검. 또 이제 새해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새해에도 이런 평행선이 일정 기간 동안 좀 계속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원내표가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될 협상의 그 당사자가 없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1월 11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1월 11일 전에는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1월 11일 이후에도 원내표가 되자마자 이 협상을 하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 정도로 밀려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하나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수사 범위와 대상 갖고는 지금 서로가 이견이 있어요. 저는 한 발짝씩 물러났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얘기하는데 그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서 통일교로 제안해서 하고 신천지는 합수보 그 난에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나 그 어떤 그 뇌물 이런 거에 국한해서 수사를 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공수처나 국수본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이후에 판단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서로 하나씩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문제는 사실 통일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 특정 종교가 불법적인 로비나 어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불법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좀 국한해서 서로가 하나씩 양보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후보 추천이 이제 이견이 좀 좁혀진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신에 그 민주당도 통일교는 이번에는 특검에 좀 이제 국한하는 그런 쪽으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네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은 오늘까지는 특검이 출범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이야기로도 설 전까지 하겠다. 제가 볼 땐 그게 민주당의 저 생각으로는 그게 제일 빠른 시점을 잡은 것 아닌가. 어쩌면 그거보다도 빨리 되면 그때까지 되고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신천지 그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검경 특수본 그 합수본으로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은 지금 계속 그 특검에 그것도 집어넣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사전에 조율이 통상적으로는 조율하고서 말이 나오거든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딴 이야기하고 당에서 딴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가 이거 그냥 소통이 안 돼서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저 시간을 계속 끄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생각이 뭐 어떤 의도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신천지는 그 금경특수본에서 하고 네.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또 미흡하면은 뭐 특검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일단 법률권 안에서 당청 간의 의견 조율부터 빨리 해가지고 네. 그렇게 당이 그 방향으로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면은 국민의힘하고 합의하는 것도 그렇게 뭐 그 설 전까지 갈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 잘못하면은 일부 사건은 아예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합의해도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훌훌 날아가 버리는 범죄가 훌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좀 국한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면 좋겠다는 두 분의 이제 바람이었고요. 2025년 첫날부터 오늘까지 국회가 대치로 시작해서 대치로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 15차례의 필리버스터로 이른바 하루 한 건 국회가 이어졌고 총 192건의 법안이 남겨졌습니다. 새해에도 국회 전망이 여야 협치 간의 그런 정치, 전국이 이어질지에 대한 그리 이제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두 분의 총평과 또 새해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형식상으로는 연말 연초에 그냥 위법한 계엄으로 인해서 큰 정치적인 혼란이 왔고 그 때문에 국민들도 혼란과 또 불안 이걸 겪고 가뜩이나 좀 어려웠던 또 경제도 상당히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계엄이지만은 그 이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온 문제.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실종됐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없다. 정치가 실패했다. 막장으로 갔다. 라는 그 토양 위에서 이런 조짐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터졌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게 국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사는 게 몸싸움 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양극단으로 대결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면서 그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거지만은 이런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정치 혼란이 왔는데 그런 정치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죽은 정치가 살아나거나 또 그 정치가 정상화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계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정치적 혼란, 그 국민들을 걱정 끼치고 그 국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거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계엄 후유증을 다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막장으로 간 정치를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근본적인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체념하지 마시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시고 딱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준엄하게 여야 없이 당파 없이 심판하고 허튼 짓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누구 간에 그냥 그 정말 이 국민 무서운 걸 알게 해주면 정치가 살아날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치는 맨날 그렇지 뭐 아이고 뭐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놔두면은 정치는 희망이 없고 그 희망 없는 정치가 계속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게 해야 된다, 정치권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선이 바로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당부와 또 새해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대한민국은 정치보다는 국민들께서 훨씬 훌륭하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그 회복 탄력성,
그 국가 역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도 회복됐고 민생 경제도 물론 여러 가지 그 삶의 고달픔이 있지만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여야 정치가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나라는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포용하고 화합하는 자세 그리고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당부 국민이 무섭다는 걸 인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두 분이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올해 마지막 총평으로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치 내공이 느껴지고 또 차분하면서도 예리했던 논평 들려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도 수준 높은 논평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